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오늘은 팟7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시리즈로 특강 준비해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특강은 팟7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다루게 되는 편지와 이메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편지하고 이메일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주고받는 사람의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고받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보통 글을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토익에서 Part7에서 편지 이메일은 꼭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관계는 고객과 회사 또는 회사와 고객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밑에 지문 한번 보세요. 무슨 타워 아파트먼트 그리고 밑에 유닛 1404 1404호라고 되어 있죠. 뒤에 타워 아파트먼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파트 측에서 보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측 관리사무소에서 세입자에게 보낸, 즉 테넌트에게 보낸 거구나, 이런 관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파악해 두시는 거. 첫 줄 읽어보니까 Welcome to 무슨 아파트먼트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new tenant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죠?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초반에 또는 첫 줄 정도에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고객이 회사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문의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많아요. 문의사항 우리가 보통 inquiry라고 하죠. inquiry, 불만사항 같은 경우는 complaint라고 합니다. 그래서 complaint 또는 직원을 칭찬하는 경우에는 praise도 있지만 commend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command가 칭찬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recommend가 되죠. 그래서 보통 고객이 회사로 본 편지를 보내는 경우는 inquiry, complaint, commend 또는 praise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confirm order 한다든지 또는 check on the status of delivery, 배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궁금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problem이나 malfunction, 에러에 대해서 또는 딜레이에 대해서도 편지를 보낼 수 있죠. 크게 보면 문의, 불만, 그리고 칭찬 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고객이 보내는 경우에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개 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는 거죠. 어떤 바뀌는 부분이 있을 때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또는 연체 정보나 계약이 만료됨을 알리거나 주문 예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보통은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알리거나 이런 부분을 알려줄 때 또는 주문과 관련된 부분이나 예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편지가 대부분이에요. 조직 내 동료상에서 문제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적인 얘기에 대해서 하겠죠. 인사 발령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있을 세미나나 워크숍에 대해서 준비하는 경우들입니다. 업무, 인사 발령, 그리고 행사 준비 등이 대부분이에요. 그 외에는 구인, 구직 같은 편지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는 누가 누구에게 관계를 보고 나면 이 편지 맨 끝에 보면 보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회사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부서, 그리고 직책 등을 볼 수가 있는데, 직책도 직책이지만 특히 부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부서냐에 따라 글 쓴 목적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서의 성격에 맞는 거죠. 만약 sales department면 당연히 영업을 할 거예요. billing department는 청구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human resource면 인사 발령이라든지 고용, 또는 누군가가 그만둔다,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부서가 뭐냐라는 게 글 쓴 목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도 참고해 둡니다. 또 이메일의 경우에는 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보통 학생들이 메일 주소를 잘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러나 메일 주소에 보면 회사의 이름 그리고 그 회사의 업종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어요. 밑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메일이에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죠. 보낸 사람은 L이라는 사람이고요. 받는 사람은 J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니셜만 주목하시면 돼요. 보낸 사람의 경우에 무슨 메일닷컴인데 일반적인 메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이에요. 여러분 같은 경우도 어떤 이메일 주소를 쓰시나요? Gmail, K메일 또는 한메일 또는 여러 가지 형태지만 메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일반인입니다. 반면 회사의 경우는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따닥따닥 붙어 있지만 잘 보시면 무슨 데코레이터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데코레이터, 이거는 인테리어 쪽 업체구나 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인테리어 회사로 편지를 보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인테리어를 좀 고치고 싶은데요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벌써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메일의 주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특히 업데이트인 거 보니까 기존의 얘기에 뭔가 변경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것을 알리려는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항상 이렇게 분석하면서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편지 이메일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항상 모든 글이 마찬가지지만 편지나 이메일은 글 쓴 목적을 꼭 물어봅니다. 왜 이 글을 썼는가? 질문은 아주 간단해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이라든지 Why 뭐뭐뭐뭐 written? 이런 형태로 보통 질문이 세팅이 돼요. purpose를 묻거나 why written? 왜 썼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글을 쓴 목적에 대한 부분은 항상 첫 문장에서부터 이야기가 풀려나갑니다. 늘 글의 첫 단락의 첫 문장을 항상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90%는 첫 문장에서 글 쓴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영어가 추구하는 글의 방향은 두 갈씩. 처음부터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를 얘기하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는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걸 가장 논리적으로 명확하고 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은 처음에 글 쓴 목적이 나옵니다. 보통 이런 표현들이죠. I'm writing to do.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This letter is to do 하기 위한 겁니다. Please be informed that 이런 부분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통 메모 같은 글에 대해서 또는 in response to your inquiry는 문의의 답변드립니다. 그것은 목적이 바로 나오죠. 이런 정도예요. 또는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뭔가 공지할 때는 이런 걸 알리게 돼서 기뻐요.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I'm writing to do 또는 in response to your inquiry 같은 표현들을 주목하시면 글 쓴 목적을 쉽게 잡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Dear Mr. M에게 Thank you for your interest. 일단 첫 번째 글 쓴 목적은 Thank you for your interest. 저희 제품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품에 관심을 보인 것에 감사하려고. 이것도 목적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어디까지나 제품에 관심 가져 고맙습니다는 약간 도입부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글 쓴 목적을 Thank you로 잡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 뒤에 보니까 I apologize. 글 쓴 목적이 사과하려고로 갈 수 있습니다. 웹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셨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웹사이트를 수정 중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접근이 안 되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웹사이트가 곧 복구되겠지만 그동안 일단 제가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해피하게 이거죠. 그래서 글 쓴 목적은 관심 가져 고맙습니다. 저희 제품에 대한 정보 웹에서 볼 수 없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급한 대로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 좀 드릴게요. 로 흘러가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사과하려고, 불편에 대해 사과하려고도 글 쓴 목적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메인을 찾자면, 가장 큰 메인 퍼포스를 찾자면 결국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려고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글 쓴 목적이 1, 2, 3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흐름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단락, 첫 문장을 주목하시면서 흐름을 잘 파악해 주세요. 특히 문제점이 등장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그걸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해결책이나 대안이 등장해야 되고 그 해결책, 대안이 중요한 점이 돼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한다라는 점도 참고 한번 해두시면 좋겠네요. 만약 글 쓴 목적이 초반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글이 간혹 있어요. 이런 글의 경우에는 중후반에 글 쓴 목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글들은 대부분이 부탁하는 글이 됩니다. 글 쓴 목적이 부탁하는 내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please에 주목하시면 문제의 방향을 쉽게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탁과 관련된 부분은 편지 이메일에서 또 중요한 출제 타겟인데요. 글 쓴 목적과도 관련이 있지만 아예 따로 별도로 ask에 대한 질문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부탁 요구하고 있는가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특히 part7의 편지 이메일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글의 후반부, 그것도 금방 얘기한 대로 please에 주목하셔서 요청 요구한 내용을 찾으세요. 요구 요청한 것의 단서는 글의 후반이나
please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질문 아주 간단해요. ask 하는 게 뭐냐 또는 require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정답의 단서는 please도 있고요. 그리고 부탁할 때 많이 쓰는 could you, would you 같은 표현들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if you are interested 이라든지 I would be great 이래주면 고맙겠다라는 건데 I would be great이 아니라 it would be great이죠.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do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제일 자주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I would wondering, I would appreciate 있어요. appreciate 요거나 또는 it would be great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입니다. I would be appreciate if you do something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지? 요건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혹시 이거 가능하니? 라고 할 때 is it possible to do? is it possible for me to do? 이렇게 is it possible의 형태로도 부탁할 때 많이 씁니다. 물론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I recommend, I suggest 또는 뭐 직접 I want you to do something 이렇게 바로 직접 얘기하기도 하죠. 또는 부탁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I'm wondering wonder가 궁금해하는 건데요. 혹시 가능한가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I'm wondering if의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lease, could you, I'm wondering if 또는 is it possible 같은 표현들이 보이면 부탁이나 요구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k나 require에 대한 단서는 please, could you, I'm wondering if, is it possible 같은 표현을 주목합니다. 주로 글의 중후반에서 많이 등장한다라는 건 참고 한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샘플로 나와 있는 질문 한번 보세요. What does Miss Amy ask the managers to do? 무엇을 요구 부탁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Please have a thorough review on the report. 물론 이게 글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는 please를 찾고 나면 문서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봐 달라라는 게 부탁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 부탁한 건 뭐예요? 결국 read something, read the document carefully 정도로 paraphrase 시키겠죠? 이런 방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편지 이메일과 관련해서 Part 7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네 번째 포인트는 동봉된 것 찾기입니다. 동봉된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사실상 세 번째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글 쓴 목적 묻습니다. 그리고 요구 부탁한 내용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봉한 내용 묻죠. 그래서 탑 3 퀘스천입니다. 동봉된 것에 대한 표현은 동일한 표현들이 있어요. paraphrasing, enclosed도 있고요.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included도 같은 말이 돼요. 그리고 sent with 동시 같이 보냈다라는 거 그리고 contained나 provide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바로 attached죠. attached도 꼭 챙겨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enclosed, included, sent with, attached하고 inclosed하고 sent with가 제일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정리 한번 해두세요. 밑에 지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하나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지문은 오늘 아침에 네가 돈 보낸 거 확인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너랑 일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이 이메일에 포함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보통 included의 의미는 사실상 동봉되거나 첨부된 게 무엇이냐를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편지 안에 담겨 있는 내용,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니까 사실상 이 글에서 언급한 것은 이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된 게 뭐였냐면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이게 바로 뭐겠어요? 프라이스 리스트에 해당되거든요. 즉 이 표 자체가 프라이스 리스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included를 included를 inclosed로만 생각을 하신 분은 동봉된 표현을 찾으려고 열심히 지문을 훑었어요. 아무리 훑어봐도 동봉했다, 첨부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답이 없냐 하면서 계속 우왕좌왕했던 거죠. 이렇게 included란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enclosed나 attached처럼 첨부된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말도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거니까 이 편지에서 indicated, 언급한 것은 이란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편지 내부의 내용상으로 프라이스 리스트가 들어가 있었던 그런 경우가 됩니다.
Part 7 편지 이메일에서 여러분이 꼭 주목해야 되는 거 5번째로 제가 준비한 거. 이 단어는 보자마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but 그리고 however입니다. 여러분 아마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But, however 뒤에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온다. 바로 그 부분 토익에서 Part 7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목해야 되는 단어 please 동그라미 칩니다. However 보자마자 but 마찬가지 so나 therefore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죠. In addition, besides 추가할 때 also도 있고 그리고 반전일 때는 unfortunately 같은 표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unfortunately 이런 거 또는 instead, by the way 이런 전환도 좋아요. 그래서 please, however, but, therefore는 꼭 그리고 unfortunately 하고 by the way 정도도 정리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앞 뒤에 인과 또는 역접의 전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 아이들 뒤에가 출제의 타겟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for our news. 그래서 저희 신문 계속 구독해 주셔서 감사해요. We are proud to present you. 알려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We will now 이런 것도 좋아요. Part 7에서 나오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가 선보입니다. 또는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이제부터는 좀 뭔가 changed 바뀔 거예요 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now가 등장하면 new changed 쪽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Sunday 에디션도 제공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래 없었는데 새로운 거 또는 원래는 토요일에 하던 건데 일요일로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보여주죠. 여기에는 include 포함이 되어 있어요. calendar도 포함이 되어 있고 upcoming events에 대한 그리고 listing도 있고요. space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 또한 also 이렇게 also가 등장하면 이것도 역시 글의 전개상 앞에 이야기한 것에 추가하게 되는데 보통 더 중요한 걸 마지막에 추가하게 돼요. 그래서 쿠폰도 들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글의 전개상 Part 7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것들 but, however, please 주목하시고 now나 also 같은 것도 주목하시면서 글을 읽어가세요. Part 7의 글을 읽으면서 글의 흐름상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주는 어휘들을 주목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Part 7의 편지 이메일에서 자주 나오는 빈출 어휘들을 좀 정리해놨어요. 내용이 거래에 대한 거냐, 유통, 판매, 경제 또는 주거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 쭉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소리내서 2번, 3번 읽어주는 시간 가지세요. 이건 그냥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Part 7에 대한 특강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지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